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랴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랴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논두렁과 밭두렁을 덮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태우는 종일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허리는 뻐근하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더욱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일을 마쳤습니다. 태호는 어려서부터 힘 하나로 살아왔으니 그런 고단함쯤은 익숙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삽과 호미를 가지런히 챙겨놓고 땀에 젖은 저고리를 벗어 어깨에 걸친 채 안채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허기를 채우려 부엌으로 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안채 뜰가에 놓인 물항아리 옆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뜻밖에도 마님 연옥이 있었습니다. 햇살에 빛나는 물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연옥은 속옷마저 훌훌 벗어 던지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에게 충격이었고 동시에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연옥의 흰 살결은 매끄럽게 빛났고 검은 머리칼은 젖어 어깨와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그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령의 조각상 같아 보였지요. 아이고, 마님. 아이고, 큰일 났구나. 태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불이 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은 마님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잠깐 스친 한 장면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버린 탓이었습니다. 놀란 태호는 급히 고개를 떨구고 안채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의 가슴은 북을 치듯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마님의 알몸을 보아버렸으니 이게 무슨 팔자인가. 태호는 이불을 덮어쓰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은 멎을 듯 뛰었습니다. 연옥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채통을 지닌 여인이 머슴에게 알몸을 보였다니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비명을 지를까 했지만 그럴수록 일이 더 커질까 두려워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연옥은 서둘러 몸을 닦고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손끝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마님의 자존심과 체면은 높은 성곽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사실 연옥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일찍이 혼이 나여 서방을 모셨으나 남편은 불행히도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10년 가까이 긴긴 밤을 홀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품과 절개를 지켜내려 하여도 외로운 마음은 완전히 감출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태호와 연옥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호는 마님 앞에서 더더욱 머리를 조아렸고 마님은 태호가 있는 자리에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과 주인의 분별을 넘어 부끄러움이 두 사람 사이에 두터운 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법이지요. 애써 피하면 피할수록 더 생각나고 보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태호는 밭에서 쟁기를 밀며도 연옥의 흰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소를 몰며도 물결처럼 출렁이는
머릿결이 그려졌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 본 광경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 되지, 안 돼. 나는 머슴일 뿐이야. 아무리 다잡아도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를 피하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의 성실함과 꾸밈없는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라 손길이 멈추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연옥은 창호지 너머로 태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번뜩이는 땀방울, 두 팔에 선명히 드러난 근육, 꿋꿋이 나무를 찍어내리는 힘찬 동작. 순간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려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려 애쓰면서도 피할 수 없는 끌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우연한 사건은 태호와 연옥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두근거림이 얽히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태호는 그날 이후로 먹는 밥맛까지 사라졌습니다. 날이 좋아 밭에 서 있으면 바람결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야 할 터인데 바람 대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뜨거운 열과 애꿎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이 흔들리듯 가슴도 흔들렸지요. 안 되지, 안 돼. 나는 머슴이고 마님은 주인이시다. 그렇게 속으로 100번을 다져도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씨는 물에 젖은 장작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은 젖었는데 속은 활활, 손만 대면 이글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열이 오르고 한밤중이면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마을 약방 주인 노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열이 속에서 오른다. 보기엔 잔병인데 이건 약만으론 안 된다. 마음에서 핀 불을 마음으로 꺼야지. 태호는 머리를 조아려 쑥과 감초, 갈근이 섞인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약향은 고소한 듯 쌉싸래했지만 가슴에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옥도 편치 않았습니다. 사랑방 앞 대숲이 더운 바람에도 서늘한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호지 너머로 태호가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이면 가라앉은 마음은 금방 다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화선지를 펴고 붓끝을 세웠습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4가지 선비의 기상을 그려 넣으면 마음이 진정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매화를 그리던 붓끝이 멈췄습니다. 매화의 가지가 본의 아니게 두 갈래로 갈라져 마치 서로를 외면하는 두 사람처럼 보인 탓이었습니다. 연옥은 살며시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왜 이리 흔들리는가? 채통을 지켜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목으로 번진 먹빛은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쪽에서 떠드는 여종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어제 머슴 태호가 또 약방을 갔다더라. 몸살이래 근데 말이야. 그게 참 몸살 같지가 않다지 않니? 쉬, 입 조심해 하늘에도 귀가 있다. 연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면은 높을수록 지키기 어렵고 소문은 가늘수록 더 멀리 뻗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듯 평소보다 더 공손하고 단정하게 행동했습니다. 밥상은 정갈하게, 말투는 더 온화하게. 그러나 그 단정함 사이로 문득문득 번져 나오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태호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흙먼지가 잠잠해질 즈음이었습니다. 연옥은 마루 끝에 앉아 대나무 부채로 은근히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태호가 장작더미에 기대 숨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에 번들거리는 땀방울, 거친 숨, 그리고 허리를 펴려다 멈추는 순간의 어정쩡한 자세. 연옥은 자신도 모르게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부채 사이로 서늘한 그림자가 마루바닥에 떨어졌고 그 그림자 끝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말자 속으로 외웠으나 그 마음은 제일 먼저 귀가 어겼고 다음으로 눈이 어겼으며 끝내 가슴이 어겼습니다. 밤이면 밤새도록 대숲이 소곤거렸습니다. 대나무 잎이 서로 스치며 만드는 소리가 마치 조심스런 위로 같기도 하고 금세 잊으라 타이르는 잔소리 같기도 했지요. 연옥은 등잔 심지를 낮추고 누웠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이불 안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나는 주인이고 그는 머슴이다. 나의 이름은 가문에 묶였고 그의 이름은 땅에 묶였다. 그렇게 마음을 결박하는 말줄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도 눈 한쪽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인지 혹은 오래 눌러온 그리움의 눈물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흙지붕 밑 작은 방 반쯤 열린 문으로 이웃의 강아지가 코끝을 들이밀었다가 놀라 도망갔지요. 여종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가 연옥에게 알렸습니다. 마님, 태호가 방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요. 연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마님답게 움직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더 알려라. 약방에 사람을 보내고 생강 달인 물과 미지근한 죽을 준비하라. 조용하고 단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음절 사이사이로 급한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직접 태호의 방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입술, 그리고 이불 위로 드러난 거친 손. 연옥은 가만히 손수건을 꺼내 문지방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라 전해라. 그 말 한마디에 여종들의 눈치가 잠깐 흔들렸지만 연옥은 부채를 가슴께를 가리듯 잠시 올렸다 내리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약방에서 달려온 탕약이 도착했습니다. 사발에 검은 물결이 흔들렸지요. 태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발 가장자리에 익숙한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매화 먹향과 닮은 연옥의 방에서 가끔 풍기던 그 향이었습니다. 는 순간 멈칫했지만 한 모금, 두 모금, 끝내 사발을 비웠습니다. 쓴맛 뒤에 퍼지는 미묘한 단맛이 혀끝을 훑었습니다. 그 맛은 약의 맛이었으나 어쩐지 사람의 마음맛 같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태호는 겨우 기운을 찾았습니다. 일어나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들자 마당 한켠에서 여종들이 또 수군댔습니다. 밤에 마님 등불이 움직였대. 어디로? 저기 머슴방 쪽으로. 근데 문턱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다지. 태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끝이 뜨거워졌습니다. 빗자루 끝이 허공을 한번 긁고 마당의 흙먼지가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태호의 마음만 덜컹거렸습니다. 그가 빗자루를 다시 잡아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님, 그 한 단어가 입술 안에서만 빙글빙글 맴돌다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연옥은 일부러 더 단정해졌습니다. 옷고름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말끝은 늘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소리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낮에는 매화를 그리고 밤에는 난초를 그렸습니다. 매화는 제철이 지나도 향기를 잊지 않는 꽃이라 하고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서도 향을 숨기지 않는 꽃이라 하지요. 연옥은 그 꽃들을 그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매화요, 나는 난초요. 그렇게 되뇌다 보면 마음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숲에 바람이 들어설 때마다 고요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장마가 살짝 눌러앉았다가 물러가곤 했습니다. 마루 끝 기둥에 빗방울이 점점이 맺혔다 사라졌지요. 어느 저녁 무렵 연옥은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 선 태호를 보았습니다. 비 그친 뒤 하늘은 맑고 높았고 감나무 잎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태호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지게끈을 살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연옥의 가슴이 알 수 없이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소매 끝을 살짝 모아 쥐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매 끝에서 매화 꽃잎 모양의 그림자가 마루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슬며시 밟아 이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밟아 없애려 했으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또한 그랬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 하며 마당의 그림자 길이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이 한 걸음 앞서 걸었을 뿐. 그 말은 핑계 같았고 또 고백 같았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대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기침 소리에 대문을 여니 먼 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윤대감이 들어섰습니다. 며느라기 있느냐? 연옥은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아버님, 오시는 길은 평안하셨습니까? 윤대감은 걸음을 멈추고 마당을 둘러보더니 허허 웃었습니다. 허허, 집안이 전처럼 반듯하구나. 내가 고생이 많다. 그의 눈꼬리가 한번 휘었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길 속엔 칭찬도 안도도 그리고 아버지다운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며느라, 그 유명한 내 사군자, 그 그림 좀 내어줄 수 있겠느냐? 최진사 댁에서 눈독을 들였더구나. 연옥은 단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이미 그려둔 것이 있으니 골라보내겠습니다. 윤대감은 괜히 콧기침을 한 번 더 하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뒤에 최진사에게서 들은 말을 전해주어야겠다. 먼 곳 구경을 시켜주겠노라 하더구나. 연옥의 눈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윤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단지 말뿐이다. 어디까지나 말뿐. 다만 세상은 넓고 사람의 마음은 더 넓지 않느냐. 그 말 끝에서 윤대감의 눈길이 무심한 듯 마당 한복판을 스쳤습니다. 그곳엔 막 장작을 다듬어 올린 태호의 지게가 조용히 기대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멀찍이 선 채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 태호입니다. 무사히 돌아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윤대감은 그 인사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듯 안채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허면 이따가 그림을 함께 고르자꾸나. 그날 저녁 사랑방에 펼쳐진 화첩 위로 저물녘 빛이 눌어붙었습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았고 난초는 깊은 그늘에서도 곱게 숨 쉬었습니다.
국화는 서리빨에도 고운 자태를 지켰고 대나무는 마디마다 속이 비었으되 허튼 데가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손가락으로 매와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이 좋구나. 눈, 속 매화라. 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때 사랑방 문턱 쪽에서 태호의 발소리가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새 장지문을 들여와 문 쪽에 기대놓고 조심스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끝이 문턱에 닿자 나무가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대감은 그 소리를 흘려보내듯 듣지 않는 채 했고 연옥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첩을 덮으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매화는 겨울이 깊을수록 향기를 더한다 하였지. 밤이 깊었습니다. 대숲은 여전히 바람의 길을 열었다 닫았다 했고 마루 끝 등불은 작게 타올랐다가 더 작아졌습니다. 연옥은 등잔불을 쥐고 빈뜰에 잠깐 섰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아 장독대에 은빛띠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밟지 않으려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순간 숨을 들이켠 채 멀리 머슴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너무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연옥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아 가만히 있으려무나. 그러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은 최진사에게 전할 말들을 정리하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눈길이 장독대 위를 지나 지게에 멈췄다가 다시 사랑채 처마 끝을 스쳤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사는 일 언제나 그림과 닮았지. 붓끝은 단정하되 먹물은 번지기 마련이야.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의 하늘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듯 눈이 시리게 푸르렀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는 나그네 소리가 드물게 들렸습니다. 상단에서 파견된 사내 하나가 전가를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먼 길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연옥은 사랑방 뜰에서 그 전가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휑해짐을 느꼈습니다. 먼 길과 가까운 마음, 그 사이엔 언제나 한 뼘 남짓 빈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 빈자리는 채우려 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매화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엔 가지가 갈라지지 않게 단단히 엮듯이 그렸습니다. 마지막 점에 먹을 살짝 올릴 때 창호지 밖에서 작은 기척이 났습니다. 여종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태호가 내일부터 일을 다시 시작한다 합니다. 연옥은 대답 대신 붓끝으로 점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그 점은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종이 위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아주 조금 낮추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더 단정히. 하지만 내일의 단정은 늘 오늘의 흔들림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숨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이미 방향을 조금 바꿔놓았지요. 그 바람은 사랑방의 화첩을 넘길지도 모르고 마당의 지게를 다른 길로 돌려 세울지도 모르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윤대감은 연옥을 불렀습니다. 며느라, 최진사 댁에서 말이 왔다. 내게 먼 구경을 시켜주겠다더니 이번엔 아주 크게 나섰다. 가만, 이 어른들 나를 명나라 구경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구나. 연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나라요? 윤대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람도 좀 쐬고, 눈도 좀 씻고 오라는 게지. 집안은 내가 지켜야. 너만 믿는다. 그 말에 연옥의 가슴어 딘가가 아주 가볍게 내려앉는가 싶더니 이내 알 수 없는 싸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떠나는 발걸음은 언제나 남겨진 이의 마음에 빈자리 하나를 더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그날 밤 태호는 빈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모래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소원 같기도 하고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한다. 짧은 한마디가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대숲이 길을 열고 마루 등불이 작게 떨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달빛이 얇은 비늘처럼 번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누군가의 마음만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이불 속에서 서로 다른 숨을 쉬며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벽 닳아진 집신 끈을 고쳐 매는 손, 화선지를 정리해 화첩을 덮는 손, 두 손의 모양은 달랐으나 그 소나기에 꼭 쥔 것은 같았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 윤대감은 명나라 구경길에 오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진사의 제안이 솔깃했지요. 늙은 나이에 먼 나라를 본다는 건 보통 사람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느리 연옥을 불러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번에 먼 길을 다녀올 것이니 집안일은 내가 맡아라. 반년은 걸릴 터이니 그동안 잘 지켜야 한다. 연옥은 겉으로는 담담히 대답했으나 속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 아버님.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윤대감의 뒷모습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연옥은 가슴 한구석이 휑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큰 기둥이 되어주던 이가 사라지니 홀로 남겨진 기분이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윤대감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대감의 기침 소리와 잔소리가 끊겼고 식사 자리마다 무겁던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연옥은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나무랄 이 없었고 매 끼니를 정성껏 차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물녘 등잔불 아래 앉으면 정막이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에 대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괴이쩍게 들렸고 고양이 울음소리마저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옥은 그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긴긴 밤을 홀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오랜 벗 월양을 찾아갔습니다. 월양은 일찍 과부가 된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구나. 내가 보고 싶어 찾아왔어. 그동안 잘 지냈니? 월양은 대범하고 씩씩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눈치를 덜 보고 자기 마음에 솔직한 사람이었지요. 연옥은 그런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산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지. 처음엔 괴로웠는데 이제는 재미도 있더라. 재미라니? 과부살이가 무슨 재미가 있겠니? 있지. 세상 다 버린 듯 사는 것도 재미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도 재미야. 연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속으로는 솔깃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채통과 예법에 얽매여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옥은 월양의 집에 묵었습니다. 한밤중 잠결에 인기척이 들려 눈을 뜨니 월양이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이상히 여겨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신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옥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는 다름 아닌 머슴 산길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니, 저 아이가 상길과? 연옥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와 당혹,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연옥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월양이 산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연옥은 친구가 홀로 밤을 견디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월양은 술상을 차리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연호가 너도 외롭지 않니? 외롭지 않은 과부가 어디 있겠니? 그러면 너도 다른 길을 한번 택해보는 게 어떠니? 정직한 사내 하나를 곁에 두면 밤이 덜 허전하다. 연옥은 깜짝 놀라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런 건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야. 채통이 밥 먹여주니? 채통이 외로움을 달래주더냐? 나는 오히려 그 채통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속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았다. 월양의 말은 연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 그 말은 겉으로 한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은 뜻밖의 사내를 데려왔습니다. 이웃 고을 머슴 만복이었습니다. 그는 거칠지만 건강한 사내였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만복은 연옥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밤 확실히 모실 테니 부디 잔을 받으시죠. 연옥은 깜짝 놀라 잔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집요했습니다. 마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제 성의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술잔을 받은 연옥은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만복은 옷고름을 풀며 연옥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굵은 팔이 휘둘렀습니다. 이놈, 바로 태호였습니다. 그는 만복을 몽둥이로 후려쳐 쓰러뜨리고 연옥을 지켜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태호는 술에 취해 정신이 가물가물한 연옥을 등에 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를 눕히고 곁에서 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는 늘 마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제 목숨이 다해도. 다음 날 아침 연옥은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졸다 지쳐 잠든 태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그녀를 지켜준 듯 문지방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연옥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검게 그을린 얼굴,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순박함과 진심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태호야, 너는 나를 이렇게까지 위하는구나. 연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간 억눌러온 채통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머슴 사이의 간극, 그것은 세상이 세워놓은 굳건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 벽 너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쓰러진 뒤 방 안은 숨막히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바닥에는 엎질러진 술잔이
대굴대굴 굴러가다 멈추었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싸늘이 감돌았습니다. 태호는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으며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안을 정리하고 연옥의 어깨에 두터운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연옥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태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연옥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주려다 끝내 주먹을 움켜쥐고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옥은 정신을 차리고 나니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곁에는 태호가 졸다 잠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밤새 지켜주었구나.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연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얇은 혼이불을 살짝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짧았으나 따스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그 순간 눈을 떠버렸습니다. 마님,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쳤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빛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는 더는 머물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연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허전하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 댁마님이 요즘 어쩐지 얼굴빛이 달라졌다더라. 머슴 태호랑 눈이 자주 마주친다지 않냐? 이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연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채통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신분, 그러나 이미 마음은 태호 쪽으로 한 걸음 기울어져 있었으니 그 간극은 더 괴롭게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연옥은 자꾸만 태호의 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커다란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그녀의 마음을 밝히기도 하고 태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옥은 참다 못해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야, 오늘은 일을 고생했구나. 내가 그대의 노고를 달래주고 싶구나. 태호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머슴이옵니다. 그저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단순히 머슴이 아니다.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니다. 태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는 감히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연옥이 한 걸음 다가오자 그는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연옥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손끝까지 전해지는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나 기억해 두거라. 내가 나를 구했듯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태호와 연옥은 다시 서로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연옥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한숨을 쉬었고 태호는 지게를 지고 걸어가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으나
결국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대감이 떠난 지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연옥의 마음은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외로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태호의 존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연옥은 창호를 열고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닿을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을 뿐.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대숲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마침 머슴방에 작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호는 이불 속에서 그 바람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마님, 그렇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서로의 마음을 불러내며 깊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대감이 집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었습니다. 길손 하나쯤은 돌아와 윤대감 무사히 명나라에서 본다더라 하는 말쯤은 전해줄 만한데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연옥은 밤마다 기도를 드리듯 등잔불을 켜놓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눈빛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닐까? 그 목소리는 떨림이 깊었고 방 안을 맴돌며 자꾸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태호도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삽자루를 세워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도 곧 다시 힘을 줘 땅을 팠습니다. 그러나 삽이 찍히는 자리는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땅속이 아니라 먼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옥이 마루 끝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본 태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윤대감 나리의 행방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옥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위험할 수 있다. 마님, 저는 머슴입니다. 머슴이란 주인의 근심을 나누어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단호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지게 대신 작은 보퉁이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향하는 상단들을 뒤쫓았습니다. 길은 멀고 거칠었습니다. 낮에는 흙먼지 속을 걸었고 밤에는 여관 처마 밑에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한 상단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윤대감이 함께 떠났다는 무역단이었습니다. 태호는 문지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윤대감 나리와 함께 명나라로 가셨습니까? 문지기는 코웃음을 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 촌놈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냐. 그런 분 없었다. 태호는 거듭 사정했지만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몸을 피하며 뒷골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꾀를 냈습니다. 푸죽간에서 고기를 사와 조각내어 길목에 흘리며 상단의 맹견을 유인했습니다. 개가 문지기를 물고 늘어지자 태호는 그 틈을 타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상단 깊숙한 곳, 태호는 젊은 대행수와 마주쳤습니다. 윤대감이 명나라에 가지 않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행수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다. 우리와 동행한 일도 없다. 태호는 그제야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윤대감은 애초에 명나라에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든 흔적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태호는 그의 집을 멀리서 지켜보며
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진사의 머슴, 만복을 술로 꿰어냈습니다. 기생집에서 술잔이 오가자 만복은 곧 혀가 풀렸습니다. 윤대감 영감. 허허, 그 양반 지금 최진사 댁광에 갇혀있지. 곧 끝장나시게야. 그 말에 태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는 술 취해 쓰러진 만복을 두고 곧장 최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깊은 밤, 태호는 담장을 넘어 광으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는 돌로 힘껏 내리쳐 깨부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쇠사슬에 묶인 윤 대감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냐?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윤 대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며칠째 물도 제대로 못 마신 듯 말라 있었습니다. 태호는 황급히 밧줄을 풀어내고 그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나리,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가셔야 합니다. 윤 대감은 태호의 등에 엎이며 흐느꼈습니다. 살았다. 내 덕분에 살았다. 그러나 소문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집안에서 인기척을 눈치채고 쫓아왔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좁은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태호는 윤대감을 등에 업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좁은 담장을 뛰어넘고 풀숲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화살 하나가 날아와 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내 몸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나리, 저는 머슴입니다. 주인을 먼저 살려야 머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윤대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그의 볼을 적셨습니다. 태호는 밤을 새워 윤대감을 은신처에 모신 뒤 곧장 포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진사가 윤대감을 감금하고 재산을 노렸습니다. 어서 잡아주십시오. 포도대장은 번쩍 자리에서 일어나 종사관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군사들이 들이닥쳐 최진사를 체포했습니다. 최진사는 곤장에 맞으며 반쯤 죽은 듯 끌려갔습니다. 그의 음모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대감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연옥과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너는 내 목숨을 살렸다. 내 전 재산을 내게 물려주마.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 태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는 무슨 말씀을, 저는 머슴일 뿐입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머슴이 아닌 내 아들이다. 그 말에 연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태호가 단순히 머슴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곁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대감은 방 안에 연옥과 태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고난 끝에 살아 돌아온 안도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 이제 너를 내 양자로 삼고 내 재산을 내게 물려주마. 태호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머슴에 불과한 자입니다. 어찌 감히. 그러자 윤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머슴이라도 목숨을 구했으니 아들이나 다름없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연옥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태호는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태호는 갈등했습니다. 윤대감이 자신을 양자로 삼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그는 마음속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태호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이 달라졌다. 내 손길이 닿은 곳은 늘 반듯하였고 내 마음이 닿은 곳은 늘 따스하였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태호는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연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격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주었듯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 그 말에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윤대감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태호는 내 아들이고 너희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혼례를 올려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집안 마당에 간소한 약식 혼례가 마련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붉은 비단도 없었지만 그 자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슴이라도 성품이 바르면 하늘이 도와주는 법이지. 연옥은 붉은 비녀를 꽂고 태호는 깨끗한 도포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대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그날 밤 연옥은 등잔불을 밝혀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는 도망가지 말거라.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하늘이 허락한 인연이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옥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과 서름을 씻어내듯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대숲은 더 크게 흔들렸고 등불은 더 환히 빛났습니다. 긴긴 밤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 내리쬐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윤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태호야, 연옥아, 너희 둘은 이제 한 집의 기둥이다. 마음을 곧게 하고 서로 의지하여 살거라. 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저희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태호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인연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윤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머슴이 아들이 되었고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가 되었구나.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머슴 태호는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당당한 사위가 되었고 연옥은 오랜 외로움을 끝내고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선정기심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일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태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마음을 품었기에 하늘은 그에게 사랑과 재산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